지도 감독과 자문의 비교. 지도 감독은 일반적으로 정신치료에 필요한 복잡한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 애쓰는 초심 치료자 혹은 중급 치료자를 위해 마련된다. 또한 지도 감독은 학술 혹은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자가 수련 중이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도 감독자가 짊어지게 된다. 따라서 치료자는 지도 감독 과정에서 논의된 치료 전략을 활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렇게 지도 감독 관계에 존재하는 불가피한 권위주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치료자가 지도 감독자의 평가와 추천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지도 감독 작업은 치료자의 초자투사로 인한 오염에 취약해진다. 지도 감독자는 치료자가 이와 같은 복잡한 대인 관계 영역을 잘 통과해 성공적 학습이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커다란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도 감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임상 감독 그리고 그룹으로 그러니까 집단 임상 감독 형태를 띠기도 해요. 그리고 임상 감독에 임하시는 분이 여기서는 초심 치료자나 중급 치료자라고 얘기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주 훈련된 치료자 중에도 슈퍼비전에 들어오시는 분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은 그냥 오시는 거니까. 정신 분석가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임상 감독은 굉장히 엄격해요. 한 분만이 아니고 보통 세 분이나 네 분으로부터 임상 감독을 받도록 요구해요. 임상 감독 시간이 전체적으로 채워질 시간이 있는데 이때 한 분에게서만 임상 감독을 받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임상 감독자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그분 나름대로 임상을 대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학풍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른 퍼스널리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의 가지는 어떤 그 특성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이긴 한데 보통 임상 감독을 받는 분의 교수이기도 하고 임상 감독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려운 게 아주 초보자인 경우에는 실제 임상 감독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 어려운 환자, 이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을 돌보는 분들은 이 역전의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역전의 정서에 의해서 역전의 저항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역전의 저항이라고 하면 결국 내담자가 사용하는 투사액 동일시에 말려들어서 자기의 정서나 생각이 아닌 내담자의 생각이나 정서에 따라 주는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동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엉뚱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치료의 세팅을 공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치료의 세팅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서로 안전하지 않은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가지는 역전의 저항의 형태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권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일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그분에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조금 권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실제 임상가에 따라서는 그런 권위적인 태도가 전혀 필요 없는 분도 얼마든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권위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일반화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슈퍼비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어떤 정서든지 다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만 슈퍼비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 슈퍼바이저를 대할 때 마치 환자가 상담자를 대할 때 느끼는 것과 같은 여러 복합적인 정서들을 느끼고 또 환자가 느꼈던 정서로부터 오염된 정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정서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정서를
생각들이 자유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야 임상 감독이 제대로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인 태도가 나버리면 뭘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려운 게 이분들이 정신분석가가 되겠다는 훈련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을 평가하고 졸업 사정을 하는 사람이 이 슈퍼바이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 슈퍼바이저 스스로가 이런 센서티비티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슈퍼바이저가 이런 여러 가지 정서들이 특히 여기 상담자 입장에서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하쉬한 슈퍼이고를 투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어떤 내적 대상,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하쉬한 초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 초자아를 투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슈퍼바이저는 상담자를 최대한 잘 컨테인하면서 충분하게 이분 정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입장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 투사를 통해서 정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담자의 태도하고 상관없이 투사에 의한 어떤 여러 정서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건 정상적인 건데 이건 잘 다루면 되는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건 제가 보기에는 실제 임상가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우는 굉장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스스로가 굉장히 너무 권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태도 자체가 결국은 이 상담자들이 자기 케이스를 충분하게 그리고 케이스에서 느꼈던 여러 복합적인 정서들을 충분하게 드러내서 이게 다루어져야만 되는데 이런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슈퍼피셜한 상담으로 가버리고 교육 세션으로 지나치게 가버리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못했어? 라고 질책당하고 질책받고 하는 관계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투사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하시 슈퍼 이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분석에 의해서 가능한데 리얼리티로서 슈퍼바이저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방어적이고 권위적인 슈퍼바이저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실제 임상가들이 도움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얼리티로 드러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보여요. 이건 단순하게 여기 정신분석에서의 슈퍼비전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전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훈화 듣는 것하고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장 선생님의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경우지만 학생을 돌보는 입장에서 상담이 들어왔을 교장 선생님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같은 본인도 교육자라는 입장에서 험불하게 같이 충분하게 교사의 어려운 정서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교장 선생님 롤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 야단치고 학생을 그렇게밖에 못해요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는 이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전에 제가 그 병원 채플린 이제 인턴 할 때에 이제 거기 갔다 오면은 슈퍼바이저를 만나거든요. CP 슈퍼바이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권위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슈퍼바이저 하는 시간만 되면은 제 스스로가 그분한테 막 권위를 부여해주는. 그렇죠. 예. 이게 투사의 동시에 일어난다. 내 안에 하시 슈퍼 이거를 그분에게 더 씌워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경직되게 반응을 하니까 그분도 좀 어떻게 보면 권위적이지 않다는 면에는 약간 부드럽거나 연약한 부분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겠죠. 이제 경직되게 하니까 그분도 조금 당황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경직되게 나니까 서로 간에 경직되는 상태가 계속 나가는데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은 전혀 아닌데 형식이 권위적인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힘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럼 왜 그러면 힘이 들어갔냐면은 그 기본 인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인식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슈퍼바이저에다가 뭐 여러 가지 권위를 학교 교수님에다가 이렇게 부여하니까 아, 그동안 학습되어 왔던 태도는 이러이러한 태도이어야 한다 하는데 저 안에서는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느 정도 반감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그 두 가지가 막 뒤섞이면서 내용은 권위적이지 않은데 형식은 권위적인 이게 만들어지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또 형식 자체가 내용을 바꿔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죠. 그 예. 틀 자체가 묘하게 잘못 형성되면 링 자체 구조 자체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슈퍼바이저가 조금 경직된 상황을 좀 부드럽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분이 그것도 그런 쪽으로는 잘 안 되는 분이니까 결국에는 그 몇 번 하다가 스스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힘을 빼고 어투를 조금 바꾸고 막 그랬거든요. 네.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당연히 또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로 바꿔나가는 쪽으로 또 힘이 또 기울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게 그 슈퍼바이저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권위는 그런 형식이나 말투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얼마만큼 그 상담자를 또는 그 슈퍼바이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가 그냥 그 자체로서 야 이분 상당히 나한테 슈퍼비전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냥 그 자체가 권위라고 이제 느껴져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권위적인 어떤 틀이라든지 그런 걸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고 체험이죠. 우리가 굉장히 벗어나기 어려운 틀이에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우리 존재 비잉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결국 케어라고 누군가를 돌보는 관계. 그래서 그 인격 자체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돌봄의 관계로 서로 주고받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임상을 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서 도와주는 관계라고 하는 이런 정립이 일어나지 않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이런 실제로 있는 관계들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여기서 주된 관계가 그건 배경으로 깔리고 실제 전경에는 돌봄의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배경에 있는 것이 정경으로 드러나 버리면 실제 돌봄의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고비전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것이 많은 정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고비전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은 거기 가서 좋은 조언을 얻어서 임상을 잘하겠다는 의지가 의식적으로는 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짜증나고 두렵다는 정서를 가지고 임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겁이 나는 교수님이 마치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도력 있는 교수님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막 제가 대학원 들어가 처음 이제 면담을 할 때 주변에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그 와가지고 혹시 그분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면은 모른다 그러면은 미리 정보를 막 주는데 가서 한마디도 말을 하면 안 되고 시키는데 시킨 대로 하고 얘라는 말만 해야 되고 되묻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거나 생각이 다른 게 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수업 시간에 발제할 때조차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그 수업할 때 눈치를 보면서 막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결국은 학생들 중에서 그런 눈치 없이 했는 사람이 갑자기 수업이 이제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교수님이 막 수업 시간에 불호령을 막 내리고 막 그따위로 했냐 이런 거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이제 그렇게 된.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걸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교수로서의 권위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교권을 사수하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체험한 일인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그 선생님께서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모호해지잖아. 질문한 취지에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낳는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나 니들 더 이상 가르칠 생각이 없어. 이렇게 딱 그러면서 나하고 수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지 투표를 하자고 딱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선생님은 결국 그날 이후에 다시 우리 교실에 들어오지 않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질문은 못 해봤고요.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강 목사님도 어떤 창피당한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자 질문할 사람 질문해. 이제 그때 국어 단어를 이제 어떻게 사전식으로 설명하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내가 닭이 뭐냐고 여쭤본다면 날개가 있고 뭐 다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저 닭이 뭐예요? 하고 물었다가 바보가 닭을 모르네 하면서 끝났던 기억이.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어린아이에게서 정말 사실은 그냥 묻고 싶었던 건데 선생님 나를 바보 취급해버리는 지도 감독과 이제 치료자와 내담자 이 삼각관계에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사가 이제 지도 감독 선생님한테 올 때 어떤 나름 전이 감정과 또 지도 감독 선생님도 치료자에게 똑같은 또 역전이 감정 일어나는 것이 결국 이제 내담자와 치료사가의 전이와 역전 그리고 이제 치료사와 지도 감독 사이의 전이와 역전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치료자가 지도 감독 선생님에 대해서 전이 감정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고 이제 후향적으로라도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퍼펙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지도 감독 선생님도 어떤 역전이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지도 감독이나 그룹 슈퍼비전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서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재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이런 거 아닐까. 실제로 그래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도 마찬가지. 영적 지도 하시는 분들도 자기를 영적 지도해 주시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다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완벽하게 자기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어느 분이 의사가 됐다. 아니면 정신분석가가 됐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그냥 그때부터 프랙티스 해도 좋다는 얘기일 뿐이지 이분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존주의 철학적인 어떤 어프로치도 모르죠.
우리가 B라고 하는 것은 비커밍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본질이다. 우리가 가능성의 창을 내려버리면 우리 실존적인 삶을 포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훌륭한 의사로서 형성돼가는 도정에 있다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계속적으로 나는 이미 자격 가진 사람인데 자존심 상하게 누구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임상을 10년 하신 분, 20년, 30년 하는 분 간에 같은 자격을 가져도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중세에도 보제제도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던 것들이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존재가 이미 됐다고 하지만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존재로서 바르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지만 제가 같은 것을 가르칠 때 매번 다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은 다 새로운 거예요.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그때는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음 때 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과목도 똑같은 걸 가르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때그때 교류 속에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통찰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는 통찰들이 또 나를 영향을 주고, 그래서 상호 교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어서 수업 내용을 교환을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문은 일반적으로 숙련된 임상가가 유난히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해 동료의 의견을 구할 때 이루어진다. 자문가는 한시적인 임상적 조처 상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자문 관계에서는 동료 관계라는 특성에 의해 초자 투사가 다소 덜 나타난다. 또한 자문가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자문가로부터 받은 조언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 환자의 치료에 대한 궁극적 책임도 자문가가 아닌 치료자에게 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슈퍼비전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고, 여기서 자문은 컨설테이션이라는 용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설테이션이라고 할 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죠. 컨설턴트라고 할 때 모든 영역에서 다 컨설턴트가 있죠. 어떤 경제 영역에도 컨설턴트라는 용어가 쓰이고, 어떤 경영학이나 학생들이 대학 지나가는 것에 컨설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컨설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슈퍼비전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컨설테이션을 사용하고 싶어 한 거죠. 이분이 자문을 독특하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동료, 피어 슈퍼비전인데, 그것도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을 포커스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다. 이제 이렇게 한정적으로 디파인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걸 하나의 독립된 것으로 볼 것이냐는 취향이겠죠. 자문가와 치료자의 관계는 이러한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자문을 구하는 치료자는 자문가로부터 비난이나 반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치료자는 어려운 임상 상황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수치심을 느낄 때가 많으며, 자문가가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길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다. 색적 역전이와 관련된 상황일 경우 치료자는 자문가를 지도 감독자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초자 대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제6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상사병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일부 치료자는 자신의 윤리적 규범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자문가가 가혹한 양심처럼 반응할 것이라는 이들의 두려움은 궁지에 몰린 자신의 초자를 외부 요인을 통해 강화하고 싶다는 소망일 수도 있다. 사실 자문의 가치 중 하나는 방향을 잃은 치료자가 심리적 평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경계선 환자는 치료자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에 의심을 품게 만든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는 치료자가 임상적 상황을 보다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경계선 환자의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감독과 자문의 공통점은 역전이를 다루기 위해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다. 좁은 역전이인지 혹은 넓은 역전이인지 역전이의 정확한 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꽤 복잡한 일이다. 그런 구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깊은 숙련된 치료자조차도 자문의 도움을 받지 않은 한
항상 전문적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교육의 필요성은 각자의 숙련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치료자는 경계선 환자가 불러일으킨 역전일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시험대에 계속해서 올라야 한다. 초심 치료자는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 바로 역전일을 활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도 감독과 자문은 좀 더 평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쩌면 초자 투사가 다소 덜 나타난다. 그리고 어쩌면 치료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임상가에게 있다. 그래서 자문의 경우에는 슈퍼바이저는 책임이 없고 임상가가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 케이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를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슈퍼비전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상담의 책임은 결국 상담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자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게 지금 큰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상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임상가가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케이스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지. 마치 지도 감독자가 슈퍼바이저가 본인 책임하에 여기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자기가 지기 때문에 자기 뜻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이런 관계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 책임의 여부를 떠나서 바른 임상 감독이 일어나려면 바른 임상 감독이 목표하는 것은 상담자 자체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여러 역전이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르게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 과정에 있다거나 아직은 훈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만 가지고 슈퍼비전 관계에서는 슈퍼바이저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오히려 슈퍼비전의 효과가 없으리라고 보여요. 아주 예외적으로는 지도 감독자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하고 그때는 명시적으로 이 부분은 따라 주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자유스럽게 서로 각자 떠오르는 여러 생각이나 정서들을 나누는 이런 민주적인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만 상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어려움들, 자기 안에 있는 복잡한 역전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과정보다 이 상담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을 돕겠다고 한다면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담자가 지도 감독자를 대하는 느낌 자체가 이미 자유스럽지 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서 얻고자 하는 도움을 바르게 얻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민주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지도 감독이나 자문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문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액 동일시가 없냐면 자문 경우에도 오히려 더 어쩌면 경쟁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격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자문 속에서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정서들이 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이렇게 자문과 지도 감독을 나누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태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초심 치료자는 자신이 느낀 강렬한 역전의 감정을 지도 감독 세팅에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치료자와 환자가 치료 동맹을 맺는 것처럼 지도 감독자와 지도 감독을 받는 치료자는
초심 치료자도 역전의 반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동맹을 발달시켜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지도 감독은 역전이만 과도하게 분석하는 것과 치료의 인지적 측면만 과도하게 교육하는 것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지도 감독 관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흔히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서 발생한 일을 반영한다. 환자가 치료자에게 유발한 감정은 지도 감독을 받는 치료자가 지도 감독자에게 유발할 수도 있다. 치료자의 원시적인 날것의 정서가 대사되지 않으면 지도 감독자는 그 정서들을 변형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자문은 일반적으로 빈도가 적은 편이며 보다 숙련된 임상가가 활용하지만 지도 감독에서 관찰되는 평행선을 이루는 과정이 자문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 부분 요약된 부분은 이 챕터를 전체로 아울러서 얘기한 건데 혹시 그 내용 속에 여러분 좀 클래리피케이션 하고 싶은 부분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 나누시죠. 여기 대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나요? 치료자의 원시적인 날것의 정서가 대사되지 않으면 지도 감독자는 그 정서들을 변형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릇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소화, 네, 대사가 소화, 그렇죠, 바로. 다이제스트, 메타볼라이즈. 다이제스트를 그렇게 표현한 거, 아마 신진 대사라는 말에서 따온 말 같은데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의학 용어 비슷합니다. 그래 내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식물의 신진 대사나 뭐 이런 용어가 여기 튀어나와서 갑자기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행선을 이루는 과정, 지도 감독에서 관찰된 평행선을 이루는 과정이 자문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평행선을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시나요? 근데 보통 평행선을 이룬다 그러면은 방향은 같은데 서로 일치하지 않은 내용으로 계속 말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엇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에 우리가 평행선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문가하고 지도 감독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제 그 슈퍼바이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둘이 서로 용어가 일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저기 뭐 슈퍼비전 하시는 분은 슈퍼바이저는 분명히 그쪽에는 전문가가 맞는데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방법적인 그 테크니컬한 쪽에 그 전문가일 경우에는 용어가 통일이 안 되는 정확하게 그 개념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뭐 그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자문을 구한 사람 쪽에서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인지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관점이 다르니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관점하고 자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도움은 주고 싶어 하지만은 서로 이제 딴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유현상을 하셨어요. 지도 감독이나 자문하시는 선생님이 그 치료사와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 어떤 내용들의 그 통찰, 그것과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그 상호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어떤 통찰이 뭔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뜻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놓으니까 거기에 주는 미닝 자체가 여러 가지로 두 분 다 좋은 자유현상을 하셨는데 조금 더 워딩 바이 워딩으로 영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크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영문으로 보면 although consultation generally occurs with less frequency and is used by more experienced clinicians, the same parallel processes observed in supervision may also apply to the consultative relationship. 그래서 이 후단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parallel process라는 말이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냥 우리가 풀어서 평행선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의미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평행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은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공격적인 정서를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슈퍼비전 관계에서도 상담자가 지도 감독자의 관계에서 똑같은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날, 굉장히 공격적인 관계를 재해내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상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가 지도 감독에서도 일어나거나 혹은 여기서는 자문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통 이 패러렐 프로세스는 우리가 흔히 봐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자기를 야단치는 하쉬한 슈퍼이고로 아주 엄격하게 자기를 혼내는 대상으로 이렇게 느끼는 관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담자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처럼 느껴서 굉장히 자기가 야단받는 것처럼 느꼈는데, 슈퍼비전에 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담자가 지도 감독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고 겁을 내면서 상담자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관계가 일어나 버려요. 그 아주 무서운 대상으로 느껴지는 이런 관계가 일어난다는, 이 프로세스가 마치 이 실제 상담에서 일어났던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가 여기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쪽의 프로세스와 이쪽의 프로세스가 평행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비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상담자가 와서 환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상담 세션에 있었던 자기 모습으로 와가지고 지도 감독자를 불안하게, 지도 감독자가 야단맞는 상황으로 또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는데, 이걸 잘 보면은 상담 과정에서 있었던 프로세스가 여기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경우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패러렐 프로세싱. 가만히 보니까 이런 관계에서만, 상담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군인 아빠를 둔 집 아이들이 이게 말이 철도 있고 딱딱 끊어지고, 커서도 똑같이 자기 자식들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장사하시는 집 자녀들은 이게 그 친구들과 대화에서도 그 비슷한 느낌을 주고, 그 친구들이 커서도 이제 자식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제대로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 어떤 인간 정서의 본능적인 측면이 아닐까, 배운 대로 따라하는 뭐 그런 게 작동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패러렐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이걸 분해해 놓고 보면 이 전이 역전이 얘기예요, 결국은. 전이 역전이가 재현되는 거죠. 그 평행선이라고, 평행선을 달린다 하는 말하고 패러렐 프로세싱이랑 어떻게 보면 그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연관은 돼 있는데 꼭 일치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전이 역전이도 말하자면 이제 내담자가 주는 그런 전이 정서가 실제로 이제 역전이로 이제 그 경험하게 될 때, 그 역전이나 전이나 실제적으로 내담자가 보내는 정서나 이게 완전히 딱 들어맞게 일치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관계들이 사실은 이제 평행선 구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많은 경우에 평행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떤 개념 많이 가졌냐면, 평행선을 간다 그러면은 마치 그게 일치하는, 그러니까 모노레일 같은 느낌이었다, 이야기가 된다면은,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생각되는 게 평행선이 모노레일이 아니고 그냥 일반 기찻길과 같은 두 개의 길이구나. 그렇죠. 네.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고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일치되면 또 안 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 파악은 되는데 그걸 어떤 용어로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연상들이 많이 달라지죠. 실제로는 이 현상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그걸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가끔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헤어벤의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첫 시간에 헤어벤은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추구한다. 근데 대상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대상과 자기의 관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상 추구라는 말은 관계 추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억압되어 있는 관계들, 우리가 모르는 관계가 있는 게 어떤 나쁜 대상 관계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 나쁜 대상 관계는 억압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억압된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외부에서 다시 재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패러렐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서 다시 현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쩌면 수고비전에서도 이 패러렐 프로세스 자체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패러렐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각을 하면 아 이게 전이와 역전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두 사람과 리얼 프로세스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전이 트랜스퍼런스하고 트랜스퍼런스 리레이션십하고 리얼 리레이션십을 구별을 못하면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일정 부분 그 정서가 들어요. 지금 이 선생님이 너무 권위적이어서 내가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한 마음, 불안하다 보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나를 어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공격성이 생겨서 선생님에게 대들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걸 전이정서를 잘 이해 못하면 아니 임상 감독자가 그래도 임상 감독만 하면 되지 왜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하면서 화가 나서 내가 액팅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선생님한테 임상을 잘하기 위해서 왔지만 선생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는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슈퍼비전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서가 자기가 내담자하고 있을 때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라는 것을 깨치는 순간 이 패러렐 프로세스라고 아는 순간 내 안에 일어나던 이 공격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치지 못하면 실제 액팅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판타지와 리얼리티를 구별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이 패러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도 감독에 왔던 이 상담자가 다시 자기의 치료 세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이 둘 간의 불편한 정서를 리얼리티 정서로만 보지 않고 판타시 혹은 전이 정서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분도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통찰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단순한 지적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게 현상학적으로 본다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현상 속에서는 본질이 있다고 본다면 아 그건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가 지금 저기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다는 현상학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럴듯해 보이는 것 속에 있는 실제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현상학적인 얘기는 어떤 후설이 무의식의 얘기를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현상학적으로 본다는 태도는 정신분석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정신분석에서 현상학적으로 본다는 건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와 연결시켜서 잘 이해하는 것을 현상학적인 태도라고 제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화나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 패턴이나 강박적인 사고나 우울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또 이분의 성격 뉴로시스라고 성격 신경증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자괴적인 태도나 패러노이드한 편집증적인 어떤 태도 같은 여러 가지 성격 차이가 일어났을 때 그거 자체가 현상인데 현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그 안에는 이 사람의 억압되어 있는 내적 대상관계가 숨겨져 있는 거죠. 현상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back to the things themselves라는 개념이에요. 그 현상 안에 본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럴 때 보이는 거, 이게 경우에 따라 속임수일 수도 있고 가짜로 드러나기, 정반대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 모습이 보인다. 이게 본질이 보인다. 그 얘기는 우리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뒤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상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드러나, 내 카이셔스니스 안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안, 내 의식 안에서 드러나는 이 표현되는 이 현상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드러나는 이 현상들을 잘 보면 현상은 드러내면서 숨기는 것이 있는데 숨겨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현상을 본질을 보는 것 자체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바로 현상학적인 태도는 우리 정신분석적인 태도하고 바로 일치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얘기 속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피노미놀로지는 존재론이라고 부르고 온탈러지. 존재론이 결국 현상학이고 그것이 해석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현상학과 존재론 그리고 해석학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치는 거가 우리 월요일 공부 시간에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이 없는 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잖아요. 반응하고. 그러면서 희로애락이 계속 전개되는데 그러한 현상과 함께 숨겨져 있는 그 이면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음과 양은 항상 같이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것을 못 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분들 병리적인 분들은 이 뿌리가 너무 깊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엄청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숨기고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큰 말하자면 모티베이션이 일어난다.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 심리적인 원동력은 바로 무의식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보지 않고는 이분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패러렐 프로세스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패러렐 프로세스가 어쩌면 관계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찰이 없는 한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있는 관계를 계속 반복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가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카르마라고 그러잖아요.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은 계속 업을 또 계속 지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반복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존재나 생물의 존재가 다 그런 구조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DNA도 마찬가지잖아요. DNA도 반복인데 어쩌면은 그 반복되는 그 고리가 인간에게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무의식적이나 전의식적으로 행동해도 괜찮은데 결정적으로 이게 데미지를 주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
그 철학에서도 이게 형이상학이냐 실제론이냐 이거가 원래는 원뿌리에서 나오는데 그 두 개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형이상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한참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면 실제론을 꺼내오고 그렇죠. 실제론을 막 주장하면서 이것이 실제다라고 막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본질은 실제에서 발견된다 했는데 나중에 가면 파고 파헤치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형이상학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내려고 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현상 속에 본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본질 자체가 사실은 이 현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본질 자체는 모든 존재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본질이라고 한다면 결국 같은 접점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런 걸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온갖 미술 작품에 그 작가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데 그거를 또 다른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원주의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다신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원주의라고 보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이분법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거의 뭐 말장난처럼 말 가지고 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제 어떤 거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 어떤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단적인 사상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신분석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고 저거는 받고 이렇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그거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 심리학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또 그래야 자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아가 있는데 자아는 관계 속의 자아인 거지 자아가 독자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 거. 이제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식으로 완전히 나는 실체로서 어떤 독자적으로 독립된 실체라고 하는 개념인데 하이데거나 혹은 후설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나는 이미 이 세계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 속에 나인 것이지 내가 태어나서 세상을 배운 게 아니라는 얘기. 이미 나는 세상의 이론으로 이미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존재는 이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났다는 얘기. 그래서 대상을 분리한 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 그런 어떤 퍼스펙티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 인식이라는 자의식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립된 의식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총체적인 그 복합적인 의식에서 나온 것이지 단일한 의식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자아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형성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동일시라고 하는 것. 동일시라는 것은 외부 대상을 내 안에 가져왔는데 그 외부 대상에 가져온 이 아브젝트를 내적 대상 자체를 자기하고 동일시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인격으로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이고도 바로 그 전형적인 거죠. 아버지의 특성, 어머니의 특성을 가져와서 이게 내적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이게 나다. 이게 내 초자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성분을 보면 아버지 거고 어머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생로병사를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바로 불생불멸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한된 삶을 산다고 우기고 있는데 제한된 삶, 생로병사가 영생의 하나의 방식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 나라는 게 원래 없었다는 지금 강 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내 셀프라는 게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시점에.
그러니까 내가 생겨날 때 인연으로 인해서 사람이 될 만한 재료들이 다 모아졌어요. 그래서 사람 형태가 생겨나고 그리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게 형성됐던 얘기예요. 그 나라는 것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여러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들이 조합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의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든 부품을 받아왔잖아요.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다 공급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놓으니까 현대차가 됐어요. 근데 원래 현대차가 있었느냐? 현대차라는 거 없었고 이게 지금 모아놓은 것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태어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태어난 게 없고 이게 인연의 집합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인연의 집합이었는데 이 인연이 때가 되면 다시 흩어지면 원래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어난 바가 없는데 죽음도 없다는 얘기죠. 원래 나를 이루고 있었던 여러 요소들이 각자 흩어져서 제자리에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또 어느 날 인연이 되면 이게 모이면 또 어떤 형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참 우리가 소화할 수는 없는데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네가 깊이 이해한다면 나는 죽는 일도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게 불생의 얘기다. 우리는 불멸을 가지고 애쓸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치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으려고 안갈림을 쓰지 말고 죽는 것의 미닝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우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이분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각자가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의 문제죠. 실존주의 얘기도 실존주의 얘기를 이해하는 분이 학자들마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깊은 영역에 가면 철학과 신학이 구별해낼 수 없는 영역을 결국 만나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정신분석도 결국은 마음이니까 이 어떤 이런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정신분석도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철학의 영역 그리고 신학의 영역과 만나서만 깊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기법들을 깊이 보면 결국 현상학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 현상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정신분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굉장히 의사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이분이 관심 가졌던 유일하게 인문학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강의가 브렌타노라는 철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브렌타노의 인텐셔널리티라는 개념, 지향성이라는 이 개념을 가져와서 정신분석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연과학적인 기술을 가져왔지만 그 스피릿 쪽에서는 이 인텐셔널리티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걸 믹스시킨 거죠. 믹스시킨 건데 똑같이 브렌타노의 제자였던 후설은 이 현상학 쪽으로 계속 발달을 시킨 거죠. 그 현상을 위해서 또 하이데거는 또 그 후설의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후설은 인식론으로 대성을 했는데 이걸 인식론을 그냥 존재론으로 확 바꿔가지고 새로운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포장되고 저렇게 재포장되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히스토리를 모르면 전부 다 새로운 것으로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깊이 들어가면 같은 얘기들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그 생각을 자극하는 쪽으로 하면 결국 우리 이제 신학이나 종교 쪽으로 이렇게 자꾸 초점이 모여지는 이유가 종교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니까 거기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누적된 인간의 경험도 있고 철학이 된 고도의 철학적인 사고도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현상을 그대로 담고 있으니까 그게 이게 막 복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결국 거기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그 고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뭔가가 나오는데 어쩌면 세분화시킨 것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커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이게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 통합에 어렵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네, 너무 너무 이걸 그 미분으로 가다 보니까 적분할 줄 모르는 상황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적분이죠. 통합에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걸림돌이 뭐냐면은 세부적으로 나눠진 사람들이 항상 반기를 들고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로 막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합적으로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하면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그때 생각나는 게 전에 한번 우리 공부할 때 했던 그 중국의 어떤 사람이 막 그 이야기할 때는 아주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으면 시골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처럼 결국은 그게 이제 결국은 도저히 안 되면 침묵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